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챕터 11 판사의 오심과 면책특권. 권한 남용으로 인한 오심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사법권의 범죄적 남용이다. 아하론 바라크 전 이스라엘 대법원장 1936년부터 경찰, 검찰, 법원의 사법권력 유착. 2017년 화제가 된 영화 재심은 전라북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10년 만에 한 변호사가 집요한 노력 끝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밝히는 과정을 그렸다. 이 영화에서 소년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구타와 협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된다. 허위 자백이 유일한 증거임에도 판사는 자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지 않았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 결과를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 피고인은 자백을 했고 그 자백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판사의 이런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당시 오심은 경찰, 검찰, 법원의 사법권력 유착이 낳은 구조적 부조리였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대사는 영화 속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심을 담아 던진 말로 진실이 외면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정의에 대한 집념이 응축된 명장면으로 관객에게 울림을 주었다.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방영된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은 아내와 그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주인공은 실제로 무고한 인물이며 이 영화는 사실상 오심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주인공의 탈옥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영화 초반 법정 장면이 짧게 등장한다. 주인공은 상당히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사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면서 범행 동기를 강조한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주인공이 술을 마신 채 총을 가지고 근처를 배회했다는 것이다. 판사는 정황 증거와 피고인의 태도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다. 이보다 더 명백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한다.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판사는 주인공의 태도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오심에도 사과는 안 한다. 오심에 대하여 해당 판사가 사과한 사례도 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재직 시절인 1999년 허위 자백과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린 3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1심 배석 판사였다. 2016년 재심을 통해 진범이 밝혀지고 살인범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 박범계 전 장관은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그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다. 미안하고 죄송했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공식적으로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한 보기 드문 사례이다. 하지만 이런 사과가 3년에서 6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얼마나 위안과 보상이 될 수 있을까? 더구나 더 큰 책임 있는 관련 판사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의 오심 사과 사례는 일본에서도 있었다. 무라카미 가즈유키는 1974년 강간살인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27년간 복역하다 재심에서 무죄 확정됐다.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일본 고등재판소 판사 이노우에 요시유키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심에 대해 사과했다. 당시의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너무나 무거운 짐을 평생 지게 한 점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일제 때 평양 복심법원 고등법원격의 이찬형 판사가 사형을 선고 집행까지 된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되자
그날로 법복을 벗고 금강산 암자에 들어가 불도에 기위했다. 그가 훗날 우리나라 최고 선승인 효봉 스님이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합법적 살인의 죄값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영화 브라질 화살 2012년은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피해자인 대학 교수가 5심 행정소송을 한 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발사한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다. 법원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김명호 전 교수는 영화가 실제 사건과 맥락상 100%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심 순간 판사가 하는 말.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22년 속에서 판사들은 오심의 순간에 이런 말들을 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증거 없이 오직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 실질적으로 증거 부족 상태에서 판사가 판단을 내려버리는 상황.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은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만 신뢰한 편향적 판단. 증거는 부족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함으로 유죄로 판단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음을 판사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하는 상황. 그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을 감추려는 의도입니다. 피고인의 진술 변화나 감정적 반응을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방어권을 침해하는 형태. 재판은 법에 따라 합니다. 동정이나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기계적 판결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발언. 앞서 언급한 영화 이야기는 상상 속 허구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 사법 현실에는 아직도 이런 말이 일상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다. 책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의 저자 정인진 변호사는 한국법학원과 의 2021년 10월 21일자 인터뷰에서 반대로 사법에 대한 변호사님의 믿음을 크게 저버린 사건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정 변호사는 1980년 인간하여 24년간 법관 근무를 하였다. 사법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한 판결을 말하자면 여럿 있습니다. 법령의 형식적 해석으로 정의롭지 못한 결론을 낸 판결, 법률 행위 해석에서 법은 그만두고라도 상식상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론을 낸 판결.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아예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소한 판결. 기록을 제대로 읽어보고 쓴 것일까 싶은 판결. 다양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5심의 출발선은 허위공소장. 형사재판이 검사의 기소에서 시작되듯이 5심의 출발선도 공소장이다. 1심 판사가 공소장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엉터리 공소장이 검사 실적 경쟁의 산물이라는 현실은 흔히 무시된다. 왜 판사는 공소장에 발묶이는가? 왜 사건의 진실, 규명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할까? 여기에는 나름대로 판사와 검사 기소와 재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판사가 법정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서로 서랍 가득한 기록이 아니라 검사가 적어낸 공소장 몇 장이고 그 문장이 곧 심리에 선을 그어버린다는 감각. 선입견은 오래 법복을 입었던 사람들 입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나온다. 전직 판사 도진기 변호사는 형사사건 증거 제1호는 공소장이라는 소관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며 한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적었다. 화난 듯 거친 말투가 법정을 압도했다. 그 주인공은 판사였다. 검사는 오히려 온화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사법정의 피고인들은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증거로 녹취 파일을 틀 때도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역력한 기색. 성추행 무고로 피고인석에 선 60세 여성은 이 실리 없는 재판에서 그저 억울함을 풀고 싶었다. 결과는 항소기각. 여성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지만 판결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판사님은 왜 안 들으시죠? 여성의 원망은 한마디를 남겼다.
여성은 원망의 한마디를 남겼다. 경향신문 2018년 6월 17일자 인터넷판. 그런 흐름을 더 직설로 말한 판사도 있다. 형사재판은 한 기일에 수십 건이 넘어오고 공소장 외에는 볼 것이 없다.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록을 볼 시간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 라는 그의 좌담 발언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늦게 꺼내든 항변이 이미 정해진 레일 바깥으로 밀려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갑게 설명한다. 신동아 2006년 11일 월호. 오심의 전형적 핑계는 사건과다. 정인진 변호사는 책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및 인터뷰에서 그 추기진술과 기록 편집과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기소가 들어왔으면 내가 담당 판사였더라도 틀림없이 공소장대로 판결했을 터였다라고 적었다. 즉 판사가 다룰 수 있는 진실은 공소가 열어준 창의 크기만큼으로 줄어들어 항변은 그 창틀을 바꾸지 못하는 한 공중에 흩어진다. 한국법학원 2021년 10월 21일자 인터넷판. 현장 업무의 압력도 그 방향을 거둔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의 저자 정재민 전 판사는 장날이면 하루 25건, 일주일이면 50건을 준비해야 하고 한 건이 수백에서 수천 쪽, 어떤 사건은 4만 쪽까지 불어난다라고 썼다. 이 스케일에서는 재판장이 처음 받은 공소 문장으로 신문 순서와 관련성 문턱을 정리하지 않으면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건은 많고 판사는 적어 해결 대신 처리의 유혹이 커지는 구조에서 법정은 공소장을 사건의 사실 설계도로 취급하며 달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직 판사들의 실태를 감안해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은 아예 재판 시작 시부터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판사들은 검찰이 만든 색안경을 낀 채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피고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형사재판은 판사들조차 유죄 추정의 원칙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24년 1심 형사공판 사건 선고 결과를 보면 기소된 21만 5,009명 중 무죄 6,725명, 약 3.1%, 공소기가 5,269명, 약 2.5%로 합계 약 5.6%만이 공소장 주장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통계에서 자유형 14만 5,246명, 재산형 5만 5,895명, 선고유예 1,845명, 무기형 29명으로 대다수는 유죄 유형으로 기결됐다. 뉴스리스 2025년 9월 25일자 인터넷판. 반면 약식까지 포함한 국가통계 지표에서는 2024년 제1심 무죄율이 0.91%로 훨씬 낮게 나타났다. 국가통계 포털 지표누리. 테니스장 5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1심 판사는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이다. 더구나 벌금형의 경미한 사건이기에 결론은 더 쉽게 이미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공소장 내용 중 어처구니 없이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 가령 다치는 문틈에 손가락이 끼었는데도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정상적으로 닫히고 고소인은 전혀 변명이 없었다는 등만 부정하였다. 정확히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리고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의 형벌권에서 경찰, 검사, 판사는 세 축이다. 이 세 축은 별도의 기관이지만 서로 맞물리며 상호 의존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 세 축은 파열음을 내지 않고 한 동체로 작동한다. 판사가 이 동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할 때 오심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필연적으로 오심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슈.
사법부 신뢰도에 대한 AI 판사 보고서. 10명의 죄진을 잡기 위해서라면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도 된다. 이 말이 우리 현실인 것 같다. AI 판사는 사법부 신뢰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법부 신뢰도에 대한 AI 판사 보고서. 1. 한국 사법부 신뢰도 현황. 한국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23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1%로 OECD 평균인 56.9%보다 7.8포인트 낮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15위에 해당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를 보여준다. 연합뉴스 2023년 9월 30일자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법의 지배 부분 중 사법 시스템 신뢰도에서 167개국 중 155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하락했으며 10년간 국민 신뢰도가 점진적으로 악화된 것을 보여준다. 메디컬 이코노미 뉴스 2023년 10월 3일자. 이러한 수치는 국민이 느끼는 사법부의 불공정성, 정치적 편향, 전관예우 및 비밀주의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2. 사법부 불신의 주요 요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일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정치적 편향 논란. 2.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판결의 일관성 부족. 3. 법원 결정문, 판결문 등 정보의 비공개 관행으로 인한 투명성 저하. 4. 전관예우, 문제로 상징되는 구조적 폐쇄성 등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사법부를 공정하지 못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하며 특히 고위 법관이나 정치 경제 권력과 얽힌 재판에서 이러한 불신은 더욱 두드러진다. 3. 국제적 비교, 외국의 사법 신뢰도. 국제적으로 보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사법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70에서 80%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도 사법 독립성과 투명성 면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은 체계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독립성과 신뢰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법부 고위직 출신이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루된 사례는 사법 독립성에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4. 국민 인식의 구체적 양상.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사법부 불신은 단순한 느낌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실시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의 43%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6%로 나타나 양분된 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층에서는 법원이 권력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졌으며 이 연령층은 전체 사법 불신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지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방식의 비민주성이 그 원인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 판결문과 재판 과정의 투명성 강화. 2. 정치적 독립성 보장 및 인사 시스템 개혁. 3. 전관예우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실질적 징계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없이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는 불가능하며 국민의 신뢰 없는 사법부는 정의 구현의 기반이 될 수 없다. 18.